우리는 아름답고 희소성을 가진 두 가지 조건만 생각할 수 있는데 돈에는 더 중요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바로 쓸모없음이에요. 쓸모가 있어서 그 자체로 쓰이게 되면 화폐로 사용될 수 없어요. 쓸모가 없어야 화폐로서의 가치가 생깁니다. 오늘은 돈, 화폐의 역사를 다뤄볼까 해요. 아무 물품이나 화폐의 지위를 얻을 수는 없어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교환의 매개수단. 만약 화폐가 없으면 모든 물건을 일일이 물물 교환을 해서 얻어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연필이 있는데 연필을 쓰다 보니까 지우개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내가 가진 연필을 주고 지우개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지우개를 가진 길동이가 나는 연필이 필요 없대요. 나는 노트가 필요하대요. 그럼 내가 가진 연필을 주고 지우개를 얻어올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진 연필을 노트랑 먼저 바꿔서 노트를 먼저 얻어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지우개와 교환을 해야 되죠.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물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 정확히 일치하는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는 어떤 물품이든 한 번에 교환할 수 있는 교환의 수단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죠. 두 번째 화폐의 조건은 바로 계산하는 단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 화폐가 없다면 물건을 교환하고자 할 때 교환비를 다 표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의 가격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화폐가 없으면 어떻게 교환을 해야 돼요? 닭 30마리를 주거나 쌀 3가마를 주거나 면포 10피를 주거나 양 3마리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교환비가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100가지 상품을 거래한다고 하면 나머지 99가지 상품에 대한 거래 교환비를 다 표시해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편한 일이죠. 그럼 닭을 한 마리 사려면 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쌀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면포 하나를 사려면 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엄청난 수식을 들여가지고 이 교환비를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도 이렇게 불편한 거래 시장이 존재하죠. 바로 외환시장이에요. 외환시장에서는 한 가지 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 다 표시돼야 돼요. 원화를 바꾸기 위해서 원 달러는 얼마고 원 엔화는 얼마고 원 위안화는 얼마고 그 거래 교환비는 매일 매시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시장인 거예요. 물론 외환 시장 중에 그나마 화폐 역할을 하는 것이 달러화이긴 하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복잡한 시장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화폐의 세 번째 중요한 기능은 저장 수단이에요. 내가 겨울 내내 먹을 양식을 직접 저장하지 않아도 우리는 화폐로서 저장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일당 20만 원을 벌어왔다. 돈으로 받아서 직접 집에 저장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은행에 저장을 해서 통장의 형태로 가지든 어쨌든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생선을 만약에 화폐로 쓴다 가정하면 저장이 불가능하겠죠. 금방 상하잖아요. 저장하는 가치로서의 단점을 보이죠. 그리고 생선은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금방 소비할 수 있어요. 소비하고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소비하는 것의 물품으로서의 가치와 화폐로서의 저장 가치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화폐는 언급한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교환의 매개수단. 두 번째, 계산하는 단위. 그리고 세 번째, 저장 수단.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화폐로서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대부터 많은 사람들은 화폐로 쓸만한 건 뭐가 있나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화폐가 조개죠. 그러면 이상해요. 조개는 해안가 가면 쎄 빠지게 널려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널린 조개를 하필 화폐로 사용을 하였을까? 이것에는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여러 가설이 있어요. 그 가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조개는 외적으로 아름다워요. 그리고 단단하고 단단하면서도 가공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였을 거란 말이에요. 자, 농사를 뜻하는 한자, 농자, 또 김매다를 뜻하는 누자. 김매는 건 잡초 뽑는 걸 의미합니다. 이 한자를 보면 공통 부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이 한자가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한자가 별진자라는 한자거든요. 이 별진은 사실 어디에서 왔냐면 조개의 형상에서 본 따서 만든 한자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잡초 뽑는 이 한자에 조개를 뜻하는 별 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중요한 농업 행위에 있어서 조개 껍데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금속이나 철기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조개 껍데기가 이 단단하고 가벼웠기 때문에 농기구로 유용하게 쓰였고
화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않았을까? 과거에는 유용하게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것들이 먼저 화폐로 채택이 되었으니까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 널리 화폐로 조개가 쓰였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시간이 지나서 다른 화폐들도 등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로 돈을 뜻하는 단어 페쿠니아는 소를 뜻하는 페쿠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자본을 뜻하는 캐피탈은 역시 황소를 뜻하는 라틴어 카푸트에서 유래한 단어죠. 농경과 관련된 조개가 돈의 역할을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농경과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가 돈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돈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농경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품목이 돈의 지위를 획득했다. 그런데 소는 필수적이긴 한데 단위가 너무 커요. 이걸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거래할 때 쓰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다른 화폐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소금, 비단과 같은 품목들이 화폐로 쓰이게 되죠. 가축, 그리고 소금, 비단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그 자체로 사용 가치를 지닌 화폐를 물품 화폐라고 부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품목들이 화폐로 계속돼서 선택되고 사용된 거예요. 이런 수많은 물품 화폐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화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일예로 송나라 금나라 때에는 소평전이라는 표준 화폐가 있었어요. 이 화폐는 구리로 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구리가 매우 풍부하게 나서 구리를 팡팡 캐가지고 화폐로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지역은 구리가 나지 않는 지역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리가 많은 지역에 구리를 캐다가 나지 않는 지역에 옮겨서 화폐로 만들어서 유통시키기엔 당시의 행정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구리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화폐를 만들었냐? 구리 대신에 철로 화폐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철로 화폐를 쓰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 무거워요. 뭐 하나를 살려면 철을 바리바리 들고 가야 되는데 철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실제로 거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철전을 만든 지방이 짜장면으로 유명한 사천지방인데 사천지방에서 종이화폐라는 혁신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철전이 너무 무거워서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막 소달구지를 맨날 끌고 다니면서 거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철전을 창고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 보관 증서 어음을 교자라고 해서 하나씩 끊어주는 거예요. 너는 100냥을 갖고 있으면 100냥짜리 철전 보관증, 너는 1000냥짜리 철전 보관증, 이렇게 보관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써보니까 너무 좋아. 어음을 발행하니까 너무 가볍고 너무 편하고 신용도도 좋으니까 철전은 그냥 창고에 묵혀두고 교잣돈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널리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 상도 같은데 보면 상인들이 현찰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계약할 때나 거래할 때 어음을 종이 조각에 적어서 이거를 반띵 나눠서 반씩 서로 나눠 가졌잖아요. 그 실제 조선시대 쓰인 어음이 이거거든요. 여기는 뭐 금액도 적고 지급 기일 날짜도 적고 이름 이런 정보를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적고 나서 반띵을 딱 나눠요. 반띵을 나누고 나서 이름이 적힌 쪽을 채권자가 가져가고 이름이 없는 쪽을 채무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적힌 쪽의 반쪽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일이 돼서 그 어음을 제시하면 이름이 없는 쪽의 절반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값을 지불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널리 쓰인 이 어음의 형태는 교자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널리 편하게 쓰이는 교자에도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인간의 탐욕이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철전을 보관하고 있는 상인이 1000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00냥짜리 어음을 발행해줘야 되죠. 그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는 거는 뻥이잖아요. 거짓으로 하는 거니까 안 되죠. 근데 가만히 1000냥을 보관하고 보니까 실제로 1000냥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늘 항상 몇백 냥씩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어차피 찾으러 오지도 않는 돈이니까 내가 어음을 한 100냥만 더 찍어볼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난 이거 가지고 돈놀이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100냥 찍어보니까 괜찮아. 막 200냥, 300냥, 막 한 500냥 더 찍어볼까? 이런 식으로 더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가지고 있는 철전보다 더 많은 어음이 막 발행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음은 신용이 생명이잖아요. 1000냥짜리 어음을 갖고 있으면 정해진 기일에 1000냥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탐욕스럽게 많은 어음을 발행하다 보니까 실제 기일이 돼 있을 때 그 1000냥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탐욕스러운 상인들 때문에 많은 어음이 발행되고 교자의 신뢰도가 깎이게 됩니다. 돈을 함부로 찍어내면 가치가 떨어지고 신용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지금 현재 달러는 기축통화라서 무한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신용을 잃어버리면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MMT라고 현대통화 이론이라고 해서 수많은 달러를 찍어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달러를 필요한 만큼 무한대로 찍어내서 공급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현재 널리 유행하고 있죠. 그 이론에 기초해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달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화폐들이 거쳐서 왔는데 현재 거의 유일하게 생존한 화폐가 바로 금이죠. 금은 왜 이렇게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금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먼저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움이 첫 번째 특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아름다운 것만 가지고 금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예쁜 쓰레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진 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뭐 종이약 접어서 보낸 때잖아요. 종이약 그거 뭐 했어요? 필요가 없는 예쁜 쓰레기는 돈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아름다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금은 또 다른 조건, 희소성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에서 매년 금을 500톤 채취한대. 야, 500톤이나 금을 채굴해? 굉장히 많은 양 같죠. 근데 이 500톤의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700만 톤이나 되는 흙을 퍼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환비로 힘들게 채굴을 해야지 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희소성을 가져야 된다. 자, 우리는 흔히 아름답고 희소성을 가진 그 두 가지 조건만 생각할 수 있는데 돈에는 더 중요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바로 쓸모없음이에요. 쓸모가 있어서 널리 그 자체로 쓰이게 되면 절대 화폐로 사용될 수 없어요. 아주 쓸모가 없어야 화폐로서의 가치가 생깁니다. 최근에 다양한 전자제품에 금이 실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하지만 오랜 기간 금은 쓸모가 없었어요. 쓸모가 없으니까 어디 쓰여요? 뭐 귀걸이, 목걸이 이런 장식품 귀족들이나 쓰고 제식 용도하는 뭐 그릇, 비싼 그릇 이런 걸로 사용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제식적인 용도가 아니라 실제 실용적으로 금을 사용했더라면 금이 아마 현재 남아나지 않았을 거고 현재의 규모가 큰 상업적인 활동에서 화폐로 금이 절대 사용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실제 초기에는 이 금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물품 화폐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어요. 소금이나 옷감이나 곡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물품이죠. 따라서 교환이 활발할 수 있고 화폐로 선택되기 딱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거래가 활발해지면 어떨까요?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불편함이 부각되는 거예요. 부피가 너무 커지고 단위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교환이 편리해서 화폐로 쓰였는데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교환이 불가능해져요. 곡식을 화폐로 쓰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 50마리를 교환해야 되는데 곡식으로 교환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고 시간이 들고 불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서두에서 언급한 저장 가치가 있었죠. 물품 화폐를 쓰게 되면 저장 가치에 있어서 손실이 생겨요. 곡식을 화폐로 받으면 곡식을 교환하고 저장하는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먹어버리겠죠.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곡식의 저장 화폐로서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물론 개인 차원에서 먹고 쓰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상업적인 활동에서 화폐로 쓴다.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 따라서 화폐는 가치가 있으면서 동시에 쓸모가 없어야 된다라는 복잡한 조건이 달리는 거죠. 금은 먹어치우지 않잖아요. 그리고 금은 부서지면 가치가 없어지는 조개 껍질과 달리 녹아도 그대로 가치를 인정받죠. 게다가 아름다움과 희소성도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명칭을 얻은 것은 금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요. 잘게 쪼개도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죠. 그리고 채굴하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희소성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과연 금의 위치를 물려받게 될 것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어지는 2편에서 그 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